자, 오늘 생명과학 13번째 시간입니다. 맞죠? 13번째 시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죠? 다음 주에 만날 텐데, 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 오늘도 열심히 수업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세포의 크기 측정을 2시간이나 했는데요. 크기 측정 끝나고 난 다음에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소기관에 그림대로 선생님이 이제 중간에 그리기도 하겠지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같이 영상에 띄워가지고 볼 테니까 그 영상과 함께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포의 소기관 우리 그림과 함께 내용들을 볼 텐데요. 여러분 중학교에서도 세포 소기관은 배웠죠? 한데 거기서 내용이 좀 더해질 텐데 오늘 세포 소기관들의 이름과 그 기능들을 확인하고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세포 소기관들의 그림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하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맞죠? 동그랗게 그리는 세포는 무슨 세포? 동물세포. 그럼 각진 모양으로 그리는 것은 식물세포. 근데 선생님이 그린 것은 각진 모양이니까 누구 세포? 식물세포입니다. 선생님 동물세포가 더 익숙한데 왜 식물세포 그렸어요? 식물세포가 동물세포보다 안에 세포 소기관의 종류가 좀 더 많습니다. 알겠죠? 안에 세포 소기관의 종류가 좀 더 많아서 선생님이 식물세포를 그렸습니다. 동물세포랑 거의 같은데 식물세포에만 특별히 더 있는 기관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와, 선생님 그러면 식물세포만 좀 더 거대하고 이런가요? 아닙니다. 그냥 종류만 좀 더 다양할 뿐입니다. 그래서 식물세포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놓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예쁘죠? 선생님이 실제로 그림 잘 그립니다. 그럼 잘 그리는데 선생님이 이때까지 쭉 영상을 봤는데 판서 엉망, 그림 엉망. 이 보드마크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분필로 그리면 잘 그립니다, 선생님이. 그런데 오늘은 그나마 조금 미리 그려놔서 그림이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소기관의 그 기능들을 몇 가지로 나누었거든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제일 첫 번째 기능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갈 건데요. 제일 첫 번째 기능은 바로 물질의 합성과 수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의 합성과 수송이라는 것은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우리 그거 배웠죠. 단백질 합성하는 거. DNA로부터 RNA를 전사하고 RNA에 있는 정보를 해독해서 단백질을 만든다고 한 그거죠. 그거 내용입니다. 즉 단백질의 합성과 수송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질이란 말을 선생님이 단백질 이렇게 써도 되겠지요.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수송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합성과 수송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소기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그림으로 보일 겁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세포 소기관은 핵입니다. 자, 핵의 그림을 보니까 일단 여러분 학습 내용이라는 글자 아래쪽에 있는 세포 그림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동그라미 계란 노른자 같이 생겼죠. 계란 노른자 같이 생겼는데 계란 노른자 같이 생긴 그 애가 바로 핵입니다. 핵 안에 이제 중간에 보면 핵 그림이 보이죠. 핵 안에 보면 또 알맹이가 있죠. 핵 안에 있는 그 알맹이가 뭡니까? 밀도가 높은 인입니다. 인 알겠죠? 인이 이렇게 박혀 있고요. 인으로부터 RNA를 합성하기 때문에 인도 뭔가 합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핵에 보면은 핵막이 있고 핵공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그냥 구조입니다. 핵공은 뭐냐 하면 핵에서 만들어진 물질이나 성분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바로 핵공입니다. 그러면 핵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막이긴 하지만 그 안에 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다. 핵공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너는 나가, 너는 안 돼, 이렇게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막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핵공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학년 통합과학을 배울 적에 핵 안에 있는 DNA를 전사하면 RNA가 되고 이 RNA의 정보를 이렇게 푸는 리보솜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핵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할 때 그때 바로 핵공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거기 핵막의 그림이 옆에 좀 더 크게 보이죠?
핵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이중막. 거기 보니까 두 겹이 있잖아. 외막, 내막, 두 겹이죠. 그래서 핵막은 이중막입니다. 알겠죠? 이중막입니다. 자, 이중막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그림이 보이죠? 아, 이거 현미경 그림입니다. 현미경 그림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다 핵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핵 괄호 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TEM, 템이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에는 SEM, 셈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앞에 전자현미경 할 적에 템은 투과 전자현미경, 세포의 단면 구조를 본다, 해상도가 굉장히 높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겁니다. 그리고 셈이라고 했던 것을 주사 전자현미경으로서 세포의 표면 3차원적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는 게 셈이었죠. 맞죠? 그래서 뭔가 입체감이 느껴지는 것은 셈 그림이고요. 딱 단면을 잘라서 단면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것은 템인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 이제 계속 보게 될 그림에 모두 셈 그림과 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자현미경에서 템과 셈의 모습이 현미경상에 어떻게 나오는지도 여러분이 확인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핵 둥그렇게 생겼다, 핵 둥그렇게 생겼다, 핵막이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핵공은 무슨 꽃송이처럼 보이죠? 꽃송이처럼 되어 있는 그 구멍 중간에 물질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핵입니다. 자, 핵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잠깐 언급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핵에서 언급할 부분이 뭐냐고 하면 여기 중간에 있는 애가 바로 핵입니다. 핵. 자, 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핵이라고 했고 여기가 지금 핵막이라고 했죠. 근데 선생님이 핵막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중막. 외막과 내막이 있는 이중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친구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걸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이 핵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포막과 비슷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세포막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세포막은 여기 제일 바깥은 벽이고 안쪽에 하나 더 있는 게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탄수화물, 지질이 있었죠. 지질 안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근데 인지질 얘기하면서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걔가 바로 우리 세포막의 주성분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우리 세포막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 요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세포막은 인지질이 이중층을 이루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핵막이 이중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핵막은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립니다. 내막과 외막이 있죠. 그러면 얘는 인지질이 몇 겹일까요? 아, 선생님, 인지질 이중층이니까 두 겹이겠네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 다들 그게 오해하는 말이야. 막 하나는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막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핵막이 이중막이라고 하면 요렇게 하나, 그 다음 요렇게 하나,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그림상으로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애가 두 겹이기 때문에 인지질은 네 겹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친구들 많이 오해합니다. 그러면은 막이 한 겹만 있다라고 하면 인지질 이중층이 돼 있는 그 두 겹, 인지질 이중층 이거. 하지만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인지질 이중층이 두 개니까 인지질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이 있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잠깐 끊었습니다. 자, 그래서 핵막에서는 이제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핵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고 하면 바로 우리 유전 정보의 원본인 여기 누가 있다? DNA가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에 감싸져서 염색체 형태로 우리한테는 보지만 DNA가 여기 있죠. 그러면 DNA에 복사를 한, 즉 전사를 한 RNA가 여기서 만들어지면 RNA의 정보를 번역하려고 하면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바깥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핵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라고 할까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그겁니다. 세포의
핵심, 가장 중요하잖아요. 세포에서 모든 소기관들이 하는 일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핵에서는 유전 정보의 원본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질의 합성과 수송의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까? 와, 뭔가 엄청나게 많은 막이 있죠. 그 제목은 바로 소포체와 리보솜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여러분 화면상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세포 그림부터 시작합시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 중간에 핵이 있었죠. 핵 바깥을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걔들이 바로 소포체입니다. 소포체. 알겠죠? 핵을 정말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몇 겹이. 자, 그 몇 겹 둘러싼 것을 화살표로 이렇게 떼었습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겹겹이 막이 있는데요. 걔들을 전부 소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포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포체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애는 뭐 동그라미 이렇게 점이 붙어 있습니다. 맞죠? 점이 붙어 있고요. 저 위쪽에는 점이 안 붙어 있습니다. 이 점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리보솜.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탁 붙어 있어요. 얘가 붙어 있으면 소포체의 면이 뭔가 붙어 있으니까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칠거칠하다에 러프를 붙여가지고 거친 면 소포체. 알겠죠? 거친 면 소포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위쪽에는 이 리보솜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럼 매끈매끈하죠? 스무스. 맞죠? 스무스합니다. 그래서 걔는 매끈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소포체는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가 붙어 있으면 거친 면 소포체.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가 안 붙어 있으면 매끈 면 소포체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도 전자현미경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현미경 그림인데 특별히 전자현미경 그림에 매끈면 소포체 쌤 해놓고 색처리라고 해놨죠. 그리고 아래쪽 리보솜에도 템 해놓고 색처리 이렇게 해놨죠. 왜 색처리란 말을 썼을까요? 색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 파장의 범위를 받아들이는 광학현미경밖에 안 됩니다. 전자현미경상에서는 색깔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을 잘 하라고 색 처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색 구분은 안 되는데 잘 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 처리란 말을 쓴 겁니다. 자, 거기 그림 중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그림, 전자현미경 그림 중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요. 거기 막이 막 겹겹이 있죠. 막이 막 겹겹이 있으면서 거기에는 점점점점 생각보다 점이 작게 보입니다. 점점점점점이 겹쳐 있는 그 그림, 그게 바로 거친면 소포체입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그림 보십시오. 입체가 느껴집니다. 맞죠? 입체가 위에 있는 거하고 확연히 느껴집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애는 그냥 막만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림, 매끈면 소포체입니다. 현미경 그림상은 우리가 사람이 그린 그림처럼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매끈면 소포체는 점이 붙어있지 않는, 즉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는 막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리보솜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 중간에 그림에 보면 대단위체, 소단위체, 그 두 단위체가 합해진 것이 바로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인데, 얘는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는 막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대단위체, 소단위체 막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물질입니다. 물질. 알겠죠?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막 구조가 없는 애입니다. 막 구조가 없는 그냥 물질이라고 보시게 되면 옆에 현미경에 보게 되면 그냥 검은 점이죠. 검은 점입니다. 검은 점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리보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포체 그림, 선생님 그림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포에서 소포체는 어디 있습니까?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라고 얘기를 했죠.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점이 막 붙어있는 애들이 있고 점이 붙어있지 않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까요? 자, 이쪽에 점이 붙어있는 애들은 점이 붙어있으니까 거칠거칠하다 그랬죠. 이렇게 거칠거칠하니까 여기 뭐라고? 거친면 소포체. 이쪽은 점이 안 붙어있죠. 그러면 그 면이 맨들맨들하죠. 그래서 여기는 매끈면 소포체. 핵을
거친면 소포체의 그림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거친면 소포체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이렇게 막이 거친면 소포체이고요. 이게 거친면 소포체. 왜 거칠어졌느냐? 여기에 있는 리보솜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리보솜이 있으면 거친면 소포체. 하지만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왔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는 아무도 없죠. 리보솜이 없죠. 여기는 리보솜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매끈면 소포체가 되겠습니다. 구분이 되죠? 자,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할 것, 막이 이중막인지 단일막인지 막 구조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먼저 리보솜 같은 경우에서는 막 구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반 물질이기 때문에 막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거친면 소포체를 딱 보시게 되면, 와, 쌤 이중막이네요. 아닙니다. 이중막 아닙니다. 자, 요런 거 보시게 되면 이거랑 두 개의 막이 아니고, 이게 거친면 소포체면 요쪽에 있는 게 외막, 내막이 아니고 이게 그냥 하나의 막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도 단일막, 얘도 단일막입니다. 이 막을 보고 이중막이라 하면 안 됩니다. 요거 안에를 중심으로 외막, 내막이 아니고 그냥 막 하나가 이렇게 둘러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단일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친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와 리보솜이 하는 일은 뭘까? 리보솜은 앞에서 핵에서 만들어진 DNA를 전사한 RNA가 밖에 나오게 되면 단백질 합성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 리보솜입니다. 그래서 리보솜이 하는 일은 단백질 합성을 한다. 진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공장입니다. 바로 이 공장이 바로 리보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친면 소포체하고 매끈면 소포체를 얘기하게 되면, 거친면 소포체는 누가 붙어 있어요? 리보솜이 붙어 있죠. 그럼 리보솜 안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 단백질이 이동하는 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거친면 소포체는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하면 단백질의 이동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애가 그거 타고 이동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이동해? 핵에서 DNA가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핵에서 DNA가 나오는 게 아니죠. DNA를 전사해서 RNA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RNA가 핵공을 타고 바깥에 나와서요, 리보솜에게 갑니다. 그럼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얘들이 이거를 타고 막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차의 철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포체는, 거친면 소포체는 철길 타고 이동해서 그 다음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여기로 갈 겁니다. 여기 중간에 또 막이 있죠. 보면 이 핵막과 소포체막과 그 다음 막과 세포막은 전부 성분이 같습니다. 알겠죠? 서로 이렇게 겹쳐지고 서로 떨어지고 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있는데 다 성분은 같습니다. 어쨌든 거친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 있으니까 이 리보솜에서부터 만들어진 이 단백질의 이동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끈면 소포체는 선생님 뭐라는데요? 매끈면 소포체는 단백질 합성하는 리보솜이 없거든요. 그럼 얘는 뭐 하는데요? 이 매끈면 소포체는 사실 소포체가 하는 일 중에 모두 거의 웬만하면 다 거친면 소포체가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 우리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대부분들은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면 그 외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매끈면 소포체입니다. 매끈면 소포체에서는 탄수화물이나 지질 이런 것들을 합성합니다. 여기는 탄수화물이나 지질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얘는 합성하고 또 이동시키기도 하죠. 관 모양이기니까. 그리고 또 이 매끈면 소포체에서는 칼슘을 또 저장하고 있습니다. 뭐 골다공증 이야기 하잖아요. 뭐 그런 칼슘들, 세포 안에서 칼슘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매끈면 소포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끈면 소포체하고 거친면 소포체는 리보솜의 여부를 구분하고 하는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물질의 합성 수송 어디로 갈까요? 핵을 지나서 소포체를 지나서 그 다음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소포체에서 이동한 단백질이 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골지체라는 이름이 있죠. 이 그림도 어디부터 보냐고 하면 가장 여러분이 시선으로 보기에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세포 그림부터 보시면 됩니다. 세포 그림에서요, 핵을 지나 소포체를 지나 그 다음 가는 막 구조, 걔가 바로 골지체입니다. 자, 골지체의 이름은 왜 그러냐? 이거를 발견한 그 학자의 이름이 골지입니다. 골지바디, 골지가 발견했다고 골지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골지체를 갖다가 확대해 보게 되면 입체감이 확 느껴지죠. 뭔가 막이 겹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소포체하고도 같습니다. 소포체하고 차이 나는 점 뭘까요? 소포체는 핵막을 빙 둘러싸고 있지만 얘는 둘러싸고 있지 않고 저거들끼리 짧게 겹쳐져 가지고 있다. 그게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소낭이라고 하는 것도 보입니다. 맞죠? 소낭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따 할 건데요. 자, 제일 왼쪽에 전자현미경 그림 두 개를 보겠습니다. 거기 템 그림과 쌤 그림이 보입니다. 쌤 그림은 확연히 입체감이 느껴지죠. 쌤 그림 보니까 선생님은 어저께 어린이날 우리 아들과 함께 먹었던 후라이드 치킨 껍데기가 생각이 납니다. 맞죠? 꼭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후라이드 치킨처럼 그 입체감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림, 템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골지체의 그 단면을 쫙 따른 그 단면의 그림의 느낌이 딱 보입니다. 자, 골지체는 어떤 애로 여러분 느껴집니까? 자, 골지체의 그림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입체감이 느껴지는 짧은 막이 여러 개 겹쳐진 구조가 바로 골지체가 되겠습니다. 자, 골지체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고 하면 거친 면 소포체로부터 온 물질을 받아들이는 애입니다. 자, 거친 면 소포체로부터 누가 왔어요? 단백질이 여기로 옵니다. 자, 단백질이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 막으로 딱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들어오는 이 막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하면 사실 들어올 적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소포체의 막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채로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얘 물질을 갖고 있는 얘를 소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낭, 알겠죠? 요 소낭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갖고 온다고 운반소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막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여기 안쪽에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죠. 단백질이 여기 골지체를 이렇게 겹치고 지나가면서 나름 안에서 가공됩니다. 야, 니 어디 갈 건데? 나 세포 안에 갈 건데. 안에 갈 거면 이렇게. 밖에 갈 건데 이렇게. 즉 골지체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 하면 우체국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체국에서는 모든 우편물들이 다 함께 오죠. 그러면 거기에서 니는 여기 어디 갈 거야? 나는 삼문동 갈 거야. 나는 교동 갈 거야. 나는 저기 다른 데 가. 이렇게 나누어 주잖아요. 맞죠? 그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놓고 난 다음에 얘는 얘만의 가공을 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얘가 그 세포가 필요한 곳 직접 전달해 준 역할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지체의 기능을 한마디로 말해라 이렇게 말하면 사실 분비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분비가 뭡니까? 운반소낭으로부터 온 단백질이 골지체를 지나게 되면서 결국 제일 마지막에는 가공되어진 어디로 갈 건지가 결정된 단백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결정된 단백질을 바깥으로 내보낼 거기 때문에 얘는 분비소낭이 될 겁니다. 세포 바깥으로 갈 거야 아니면 안으로 쓸 거야 얘가 결정해주는 애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분비소낭. 그러면 골지체를 중심으로 운반소낭을 통해 들어온 애가 중간에 단백질이 변형 혹은 가공 그리고 결국 분비소낭을 통해서 분비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골지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골지체는 단백질을 이렇게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골지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분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골지체는 이중막일까요? 단일막일까요? 막이 없을까요? 일단 막은 있으니까 막이 없는 건 아니겠죠? 자, 얘는 단일막이다 이중막이다. 골지체라고 하는 이 전체 무리를 봤을 적에 각각에는 소포체처럼 단일막입니다. 이거 외막 내막 아닙니다. 이거 하나가 막이기 때문에 이 골지체 또한 단일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골지체라는 내용은 했습니다. 골지체는 분비, 소낭의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단일막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골지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여러분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누가 나와 있습니까? 자, 단백질 합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애들 핵, 그 다음에 소포체, 그 다음에 골지체, 그 다음 선생님이 좀 전에 말했던 부비소낭까지 딱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물질의 합성과 수송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 합성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단백질 합성의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핵에는 우리 유전 정보의 원본인 DNA가 있다고 했죠. DNA는 중요한 정보니까 핵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전사한 RNA를 만들죠. 이 RNA가 바깥에 나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번역이 될 수 있냐고 하면 리보솜의 도움을 받아야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보솜이 하는 일은 뭐라고? 단백질 합성. 그러면 이 만들어진 단백질은 거친 면소포체에 붙어 있으니까 거친 면소포체를 타고 이 단백질이 이동한다고 했죠. 자, 이동하다가 막 일부가 뚝 떨어지게 되면 바로 얘가 누구였습니까? 운반소낭이죠. 운반소낭입니다. 운반소낭의 단백질이 각 이동해서 골지체로 겹쳐집니다. 그럼 골지체의 이 과정을 지나면서 골지체는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어디로 갈 건지 분비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비가 결정되면은 분비하는 소낭에게 주죠.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얘가 바로 분비소낭. 우체국에 있는 우편 배달부와 같은 역할을 얘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분비할 거야. 분비한다는 말은 바로 세포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비소낭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냐고 하면 여기 막이 겹쳐집니다. 겹쳐지게 되면 여기 열리면서 안에 있는 단백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DNA로부터 RNA로 전사되고 전사된 RNA가 세포 바깥에 있는 리보솜에 가서 합성이 되고 리보솜은 바로 그 막인 거친 면소포체를 타고 이동해서 운반소낭의 형태로 떨어져 나와서 운반소낭이 다시 골지체와 겹치면서 중간에 분비 과정을 하고요. 분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분비물을 분비소낭에 넣어서 세포막과 겹치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물질의 합성과 수성이며 순서를 기억해야 되겠죠? 핵, 리보솜, 거친 면소포체, 골지체, 세포막. 얘들이 물질의 합성과 수송에 관련된 기관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보이는 그림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번 그림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왼쪽에 있는 세포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 신발처럼 생겼죠. 신발처럼. 약간 신발처럼 생긴 건데 걔가 이게 탁 나오니까 중간에 면을 잘라서 안쪽 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안쪽에 겹쳐진 구조처럼 된 애가 동그랗게 있는 애인데 얘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신발같이 생겼어요. 보면 이렇게 보면. 하지만 그림을 그릴 적에는 선생님이 핫도그에 케첩 발라놓은 것처럼 보통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근데 중간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외막, 내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막, 내막이란 말은 막이 두 개니까 이종막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안쪽에 그냥 빈 공간은 기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질이란 말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안에 빈 공간, 거기를 채우는 애들을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간에 주름진 구조가 있죠. 이 주름진 구조의 이름은 크리스타가 되겠습니다. 안에 또 뒤에 나오니까 그대로 가고요. 옆에 전자현미경 두 개가 있습니다. 템 그림, 셈 그림. 템 그림은 단면, 셈 그림은 입체감이 확 느껴지지요. 미토콘드리아의 단면은 주름이 있는 구조, 그리고 셈 그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엽록체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엽록체의 그림의 출발은 오른쪽부터 갑시다. 이때까지 동그란 세포 그림만 나오다가 약간 각진 그림이 나왔죠. 왜냐?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기 때문이죠. 식물세포 안에서 뭐가 동그란 주머니인데 그 안에 동전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구조를 꽉 채우고 있는 애가 바로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엽록체는 엄청난 소기관입니다. 전에 말했죠. 햇빛이랑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포도당인 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엄청난 애죠. 그게 바로 이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엽록체에 있는 그 안에는 동전이 쌓여있죠. 이 동전 하나를 뭐라고 하느냐? 틸라코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틸라코이드가 여러 개 쌓여있죠. 한 5개, 6개씩 쌓여있는데 걔를 그라나라고 합니다. 단수가 틸라코이드, 복수가 그라나입니다. 그리고 앞에 그림에 그냥 채우고 있는 공간 있죠. 기질이라고 했죠. 그런데 특별히 영록체에서는 그 기질의 이름이 스트로마입니다. 스트로마가 있고요. 그리고 외막, 내막이 있죠. 외막, 내막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중막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중막이고요. 옆에 전자현미경 그림, 또 쌤 그림과 템 그림이 나오는데 템 그림은 단면 그림인데 층층층층층층이 있는 그림, 그리고 또 영록체의 그 쌤 그림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겹겹이 겹쳐져 있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그 두 가지 그림을 선생님이 또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까 전에 미토콘드리아는 신발처럼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얘는 어떤 그림? 핫도그에 케찹을 이렇게 발라놓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알겠죠? 이 케찹 발라놓은 이 케찹은 뭐에 해당한다? 안에 있는 크리스탈 구조. 크리스탈한 말은 그 안에 주름을 말합니다. 주름이 있는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한 겹을 더 표시를 해야 될 텐데 얘는 이중막 구조를 가진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애가 또 있었죠. 여기 동전이 겹겹이 쌓여져서 이렇게 있는 구조. 얘도 이중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중막 구조인 영록체가 되겠습니다. 옆에 그림에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얘 보이죠? 얘가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얘가 바로 식물세포 그림을 그렸으니까 영록체가 되겠습니다. 얘들을 에너지가 전환되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에너지가 전환이 될까? 이 영록체에서는 빛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안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포도당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들 수 있죠? 산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영록체가 하고 있는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산화탄소는 다르게 말하자면 뭡니까? 얘는 기체죠. 기체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뭡니까? 태양은 빛 에너지.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으니까 에너지 전환 얘기를 해봅시다. 빛 에너지가 뭐가 된 겁니까? 기체인 산소 말고 누가 되었다? 포도당이 되었습니다. C6H12O6. 이 포도당과 같은 애들은 어떤 에너지? 화학 에너지입니다. 화학 에너지. 그러면 영록체가 하는 그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애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는 누가 있어야 되지요? 포도당을 재료로 하죠. 그러면 영록체가 만들어준 포도당을 이용하고 또 그리고 누구를 이용합니까? 산소를 이용해서 이 포도당을 분해하죠.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 세포가 살아가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포도당을 분해하게 되면 여기 누가 나올까?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가 나오죠. 그리고 산소가 완전 산화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에너지가 얘네? 얘가 바로 얘네? 둘은 서로 전환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에너지 관점을 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하고 있는 일은 세포호흡이거든요. 세포호흡의 재료는 화학에너지인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을 세포호흡에 이용하면은 에너지가 나온다 했죠. 그러면 이 에너지는 우리 보통 어떤 에너지입니까? 체온 유지한다. 뭐 이렇게 했잖아. 체온을 유지하면 우리 몸에서는 열 에너지가 되겠고요. ATP를 합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또 화학 에너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ATP를 합성한다. 화학 에너지. 그러면 결국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되고 이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로 되는 거니까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애들 중에서 이중막 구조를 가진 애도 있었죠. 앞에 있던 핵,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개, 영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영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또 자기 자신만의 DNA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포 안에서 DNA를 가지는 것은 누굽니까? 핵입니다. 이 핵은 누구의 정보입니까? 그 세포를 가지고 있는 그 개체의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 그런데 세포 소기관 중에서 자기만의 DNA를 갖고 있는 애가 있어. 걔가 바로 얘들입니다. 얘는 지만의 DNA가 또 있어요. 리보솜도 있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들은 세포 안에 있지만 뭔가 또 다른 별개의 하나의 개체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얘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배웁니다. 밖에 살고 있던 산소 세균이 우리 세포와 공생하며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미토콘드리아. 밖에 있던 광합성 세균이 우리 세포 안에 들어와서 공생하여 된 세포 소기관이 영록체. 이게 굉장히 유력한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바깥에 살고 있던 독립된 개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DNA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효소나 이런 것들 자기 복제도 가능하고 증식도 다 가능합니다. 왜? 하나의 독립된 생물이었으니까. 그런데 얘가 쑥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막 말고 세포 그림 그리면 이게 막이잖아요. 바깥에 생물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얘가 들어왔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쏙 들어오잖아. 막이 몇 겹? 2겹. 이중막. 이중막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바깥에 있는 생물이 들어왔다는 그 증거도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안쪽의 막과 바깥의 막의 성분이 다릅니다. 오, 그럼 밖에서 들어온 거 맞네. 우리 핵막은 이중막이지만 성분이 같거든요. 근데 얘는 다르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있던 광합성 세균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거야. 그럼 우리 세포막이 이렇게 구덩이를 형성하죠. 그러면은 얘가 여기 안쪽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이중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중막이 되었습니다. 이중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깥의 생물이 안쪽으로 쏙 들어와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함께 공생하게 되면서 우리 세포를 이루게 되었다는 증거도 됩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소기관 중에서 물질의 분해와 저장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그 그림이 있죠? 그 그림에서 이번에는 세포 그림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 자, 핵도 아니고요, 소포체도 아니고요, 골지체도 아니고요. 세포 안에 물방울처럼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있죠. 그 동그라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동그라미 중에 그 작은 동그라미를 뭐라 하느냐 하면 리소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소좀은 얘만 단독으로 사실 있는 것보다는 원래로면은 핵에서부터 온 정보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었고 소포체를 타고 골지체까지 왔는데 그 골지체에서 만들어져서 딱 나오는 애가 분비소낭이었잖아요. 분비소낭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가수분해 효소일 경우 그 분비소낭이 바로 리소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리소좀이 있는데 이 리소좀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근데 리소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많이 헷갈릴까요? 리보솜이랑 헷갈립니다. 알겠죠? 리보솜이랑 헷갈리는데 리보솜은 아까 단백질 합성하는 막이 없는 기관을 말하고 리소좀은 세포에서 청소하는 애입니다. 세포 안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리소좀. 그 소자는 청소할 때 소자입니다. 그리고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할 때 들어가는 소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리소좀이 청소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청소를 합니다. 여기 핵이 있죠. 그리고 리보솜이 붙어있는 거친면 소포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운반소낭을 통해서 골지체로 가게 되면 자, 이제 단백질 나갈 거야, 분비할 거야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는 일명 분비소낭입니다. 분비소낭. 자, 그런데 이 분비소낭이 이렇게 세포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이 분비소낭이 하필이면 갖고 있는 그 단백질이 산성가수분해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있다면 얘는 세포 안에 머무르고 밖에 안 나갑니다. 머무르면서 청소할 애들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자, 첫 번째 청소는 바로 요거죠. 여기 1번. 세포 안에서 쓸데없는 애들을 얘가 야금야금 다니면서 청소하고 다니는 겁니다. 분해시키는 겁니다. 자, 얘랑 합해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 안에 있는 산성가수분해 효소가 이 애를 분해시키게 되면 결국 안에서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세포 내 노폐물을 소화시키는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산성가수분해 효소가 있었죠. 그런데 얘는 여기서 오죠. 세포 밖에 있는 노폐물을 세포가 받아들여서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얘랑 합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합해지죠. 그러면 분비소낭 안에 있던 산성 가수분해 요소가 얘를 야금야금 분해하게 되면 또 소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산성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이 분비소낭이 바로 우리가 지금 물질의 분해를 하는 리소좀이 되겠습니다. 리소좀은 세포 내의 소화, 일명 세포 내의 청소를 하는 세포소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포 그림은 어디서부터 보면 되겠습니까?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각진 모양의 세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식물세포죠. 식물세포인데 길쭉한 주머니죠. 길쭉한 주머니에 대해서 배우는데 걔가 바로 액포가 되겠습니다. 자, 길쭉한 주머니를 확대해서 봤더니 야, 이 세포 안에 지금 영록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액포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포 안에서 세포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세포가 탱탱하게 수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액포가 되겠습니다. 액포가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 세포는 탱탱하게 크기를 유지하고 있고 액포로부터 수분이 쭉 빠지게 되면 쭈그러들고 시든 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포는 수분을 가지고 있고 이 수분을 통해서 세포 내의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시들고 이렇게 아니면 탱탱해지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조절합니다. 자, 옆에 액포의 그 쌤 그림도 있죠. 거기 안에 보니까 야, 액포는 안에 세포 안에 액포가 한 개 아니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청 많네. 즉 세포가 있으면 세포가 유지되는 것, 모양이 탱탱하게 유지되는, 수분이 들어가서 유지되는 것은 액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액포가 하는 역할을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액포는 식물의 색깔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초록색 광합성을 하는 초록색 식물은 엽록소라고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녹색이죠. 한데 꽃이나 열매와 같은 경우는 녹색 말고 여러 가지 색깔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액포 속에 저장하는 색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광합성을 하면 광합성 산물이 만들어지죠.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포도당을 저장할 때 저장하는 그 저장 창고 역할을 하는 것도 액포입니다. 그럼 액포는 창고죠. 물을 저장하는 창고이기도 하고요. 광합성 산물을 저장하는 창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색소가 녹아있는 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액포가 크면 탱탱한 세포, 액포로부터 물이 빠지면 이렇게 축축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시든 세포,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게 되면 어린 식물 세포에게는 액포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포가 점점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고 예쁜 색깔을 내기 시작하고 맛있는 맛을 내기 시작했다면 액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식물 세포에 액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포는 선생님이 따로 얘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저장을 한다. 수분과 색소와 광합성 산물을 저장하는 기관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포가 막을 가지고 있죠. 액포는 이중막일까요? 단일막일까요? 막이 없을까요? 단일막입니다. 알겠죠? 액포도 단일막으로서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을 통해서 수분이 내게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했으면은 식물세포의 세포벽이 가장 중요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세포벽은 동물세포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식물세포는 둥그런 세포막이 각진 모양의 세포벽 안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각진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세포벽의 구조가 보이죠? 고기처럼 보이기도 한 4개의 그 무리가 보이는데 거기에 핵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액포도 보이고요. 그리고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세포질도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상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까지 다 보이죠. 자, 근데 거기에 세포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차 세포벽, 2차 세포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포막이 있고요. 세포막은 모든 세포에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죠. 동물세포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막과 세포벽을 비교하다 치면 세포벽은 죽은 세포입니다. 그냥 칸막입니다. 칸. 알겠죠? 죽은 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질 출입을 전혀 조절할 수가 없는 애입니다. 조절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문 하나가 있다고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는 문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오늘 시간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의 내용이 바로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세포막은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은 아무나 왔다 갔다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번에 세포막의 주 성분은 단백질과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거기에서 단백질이 바로 물질 출입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포 안에서 누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막 단백질이 물어봅니다. 니 어디 나갈 건데? 왜 나가는데? 그래? 알겠다, 나가라. 자, 닌 또 왜 나갈 건데? 니 안 돼! 못 나가!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은 살아있는 곳으로서 출입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세포벽은 죽어있는 곳이라서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뭐라 하느냐? 세포벽은 아무나 통과할 수 있어. 이 말을 전투가성 모두 다 통과한다. 조절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포막은 누군가는 통과하게 하고 누군가는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절합니다. 살아있는 부분으로서. 세포막은 반투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반투과성이란 말은 뭐 반만 가고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애는 통과하게 하고 어떤 애는 통과하지 못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세포벽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겠죠. 자, 일단 모든 세포가 갖고 있는 이 세포벽은 바로 1차 세포벽이 되겠습니다. 그냥 세포벽이기 때문에 1차, 2차라는 개념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 식물이 자라거나 좀 더 자라거나 하게 되면은 자기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맞죠? 그리고 또 자라거나 하면 딱딱해지는 목질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딱딱하게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뼈대가 필요합니다. 그 뼈대가 바로 여기 세포막과 세포벽 사이에 여기를 단단하게 해주는 한 겹의 세포벽이 더 생깁니다. 이 세포벽이 바로 2차 세포벽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세포벽은 1차 세포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가 있고 좀 뒤에 자라서 좀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 지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세포막과 그 사이에 2차 세포벽이 생겨서 단단한 식물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세포벽이 있고 전투가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포 골격은 동물세포에 특별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애가 되겠습니다. 왜요? 동물세포는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세포가 이동을 하는데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세포 골격이 하는 겁니다. 이 세포 골격들이 길어지고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 골격 3가지에 대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는 세포 안에 핵이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골지체, 소포체가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번에 세포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은 핵, 소포체, 뭐 또 그 다음에 골지체, 리소좀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 물 위에 둥둥 떠 있지 않을까요, 그냥? 아니면 다 깔아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물이 둥둥 똑같이 있는데 어떤 애는 중간에 있고 어떤 애는 옆에 있고 이렇게 모양을 잡느냐 이 말입니다. 세포 안에 있는 애들이 한꺼번에 모두 둥둥 떠가지고 쏠려 있거나 아니면 다 깔아앉아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핵과 같은 애들은 중간에 있고 그 주변에 소포체들이 싸고 있고 그 주변에 골지체가 있고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이 바로 세포 안에 있는 이 골격들이 하는 겁니다. 골격이란 말이 뭡니까? 뼈대 아닙니까? 그래서 세포 안에서 세포 소기관들이 자리를 잘 잡고 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세포 골격이 되겠습니다. 세포 골격은 사이즈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시면요. 자, 거기 직경이 나와 있죠. 직경이 제일 가는 애가 누굽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는 미세섬유가 되겠습니다. 미세섬유인데 뭔가 구슬이 2줄이 이렇게 얽혀 있죠. 7나노미터입니다. 이게 여러분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근육 수축할 적에 가는 필라멘트인 액틴 필라멘트 있죠. 걔가 바로 이 미세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있잖아, 근육 할 적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적에 요거 중간에 있는 애 말고 옆에 있는 가는 필라멘트가 바로
미세 섬유 액틴 필라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세 섬유가 제일 가늘고 그 다음은 누굽니까? 제일 위에 있는 8에서 12 나노메타 되어 있는 중간 섬유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가 중간 사이즈입니다. 이 중간 사이즈는 뭐냐고 하면 밧줄입니다. 밧줄. 얘가 바로 세포 안에서 그 옆에 혹시 그림 좀 볼까요, 여러분? 옆에라는 말은 왼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 말고 왼쪽 그림. 왼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 거친면 소포체, 점점 되어 있는 거친면 소포체가 자리를 잡고 있고 옆에 미토콘드리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밧줄처럼 이렇게 저렇게 얽혀설켜 있는 걔들이 위치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 섬유는 중간 사이즈라서 중간 섬유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그리고 이 중간 섬유는 밧줄로서 세포 소기관들이 딱딱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딱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간 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굵은 게 바로 그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 옆에 왼쪽 세포 그림에 보시면요. 긴 막대기 하나, 둘, 세 개가 쫙쫙 무슨 그 길처럼 나 있죠. 얘들 보니까 무슨 구슬 같은 것들이 밑에 미세 섬유하고는 다르죠. 얘는 두 구슬이 꼬여 있는 거지만 얘는 구슬들이 뱅글뱅글 원통을 만들면서 이렇게 그 직경을 넓혔죠. 가장 굵습니다. 얘가 바로 미세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미세소관이 바로 굵은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염색체가 이동할 적에 누굽니까? 방추사 알죠? 방추사가 탁 중간에 부착되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세포가 염색체 수를 정상적으로 갖게 하는 거고, 방추사가 이렇게 부착되지 않으면 한쪽에 염색체가 많이 가거나 적게 돼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 그래서 염색체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방추사가 바로 미세소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이즈를 보다 치면 세포 안에서 가장 가는 것은 미세섬유, 그 다음 중간은 중간섬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가장 굵은 미세소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세 개가 세포 안에서 세포 소기관들이 자리를 잡고 이동을 하고 길어졌다 줄어들었다 크기까지도 조절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에 편모와 선모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얘들은 여러분 이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선생님이랑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릴 텐데요. 얘는 뭘까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뭘까요? 물어보면 안 되죠. 자, 여기 동그라미를 그려놓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정자. 어머, 정자. 맞죠? 정자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한 개의 긴 꼬리를 갖고 있죠. 한 개의 긴 꼬리를 뭐라 하느냐고 하면 편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편모가 정자를 보게 되면 내가 굉장히 길게 그려 사실 짧습니다. 이 정자가 이동성이 있죠. 이동성이 있는 이유는 이 편모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뒤에서 꼬리를 막 쳐줍니다. 그러면 그 회전력에 의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편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세포 골격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그리고 또 여러분이 옛날에 요렇게 생긴 단세포 하나 여러분 봤을 건데요. 이렇게. 이 단세포는 그림이 보니까 누굴까요? 집신벌레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다. 단세포 생물인데 이 집신벌레가 있는데 이 집신벌레는 여기 바깥에 짧고 여러 개의 털이 있죠. 여기 정자가 가지고 있는 편모는 길고 한 개의 꼬리를 갖고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짧고 여러 개의 그 운동기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선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모와 선모 또한 세포 골격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죠? 얘가 회전력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세포 골격들이 길어지고 움직여서 그런 것이고, 여기 편모 또한 움직이게 되는 것도 그 안에 있는 세포 골격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포 골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적용된 것이 편모와 선모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포 소기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포 소기관을 크게 역할, 4가지 역할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쭉 다 배웠는데요. 거기서 이제 좀 정리하는 내용 하나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막이 하나다, 막이 이중이다, 그리고 막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소기관들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중막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누구였습니까? 3개입니다. 자, 세포의 가장 중심이 누가 있었습니까? 핵이죠. 핵이 이중막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바깥에 단독으로 살던 생물이 세포 안에 들어와서 공생하게 되면서 이중막이 만들어졌다고 했던 애가 2명이 있었죠. 걔가 누굽니까?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여기 이 이중막을 가진 애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세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들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막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막이 한 겹이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하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중막이라는 말은 인지질 이중층이 몇 개 된 거라고 했습니까? 막 하나가 2겹인 거죠? 그러면 이중막이니까 막이 인지질, 막이 1겹, 2겹, 3겹, 4겹인 것이 이중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겹, 단일막으로 된 애들, 단일막이란 말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애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단일막으로 된 애들이 누가 있냐? 맞습니다. 자, 새, 골, 소, 리, 에 이렇게 썼습니다. 새, 골, 소, 리, 에.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새, 골, 소, 리, 에. 그냥 첫 글자만 땄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것, 이 새는 조심해야 됩니다. 새, 포, 막입니다. 막. 세포벽은 그냥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전주가성이고 크게 의미 없는 거라서 걔는 두고요. 세포막이 바로 단일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 얘기했던 거 있죠. 그 다음 골은 누구였어? 우체국 역할을 하는, 분비하는 골지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소는 누구냐?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 얘는 이중막 아니고 단일막이라고 했습니다. 세골, 소. 그 다음에 리. 이 리 조심해야 됩니다. 리. 이 리는 누구냐? 리. 근데 막이 없는 애 중에도 리가 있습니다. 자, 막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가 누구였죠? 리보솜. 단백질 하는 뽀송뽀송 리보솜이 바로 막 구조가 아니고요. 양은 청소하는 리소조움이 바로, 청소한다는 말은 막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골지체로부터 산성 가수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비 소낭을 말한다 했잖아. 전부 다 막이 있잖아요,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막이 단일막 구조로 있는 겁니다. 누구지? 액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보솜은 막이 없고 리소솜은 막이 있는 겁니다. 새, 골, 소, 리, 액. 이게 바로 단일막의 대표적인 애들. 대표적인 게 아니지. 그 애들을 첫머리 글자만 딴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막 구조가 아닌 애가 바로 리보솜이 있죠. 리보솜 말고 또 굳이 넣는다고 하면 누구를 넣느냐? 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인이 어디 있더라? 세포 안에, 핵 안에, 중간에 rRNA를 만드는 그 진한 부분 있죠. 그 인 같은 경우도 그냥 물질이 뭉쳐져 있는 것이지 막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심립 혹은 중심체라고 방추사를 형성하는 세포 골격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세포 골격이지 막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막에 대한 정리를 다 했는데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 자기 자신만의 DNA가 있고 자기 자신만의 효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복제가 가능합니다. 세포 소기관이긴 하지만 자기만의 것들이 일단 유전물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똑같이 복제할 수도 있는 소기관이 있습니다. 걔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핵은 DNA를 갖고 있으니 당연하고, 그 다음에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밖에 있던 세균들이 들어와서 공생하고 살고 있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원래 하나의 생물이었기 때문에 유전자를 가지고 효소를 가지고 증식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 생물들입니다. 자, 오늘 세포 소기관이
굉장히 내용이 많았죠. 그림도 많고 한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상식적으로도 있고요. 자,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와서 하나 좀 더 첨부됐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 단백질 합성 경로입니다. 핵에서부터, 맞죠? 핵에서부터 밖으로 빠져나와서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고 리보솜이 거친 면소포체를 타고 골지체로 가서 분비가 되어서 간다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세포를 연구하는 방법 중에 자기 방사법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서 그 물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확인해 보잖아요. 그 확인해 볼 적에 단백질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디로 갈까 해보게 되면 이 단백질이 일단 리보솜에서 반짝반짝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어디를 가냐면 거친 면소포체에서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갈까요? 골지체로 가겠죠. 맞죠? 골지체로 갔다가 제일 마지막은 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이 끝나게 되면 유전자의 발현과 형질 조절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단백질 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이 특별히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월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 학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맞죠? 많이 설레입니다. 집에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나 게으른 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일어나서 조절하시고요. 학교 와서 학교 오게 되면은 거의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모의고사도 치고요. 모평을 칩니다. 모평을 치고 여러분이 좀 이제 긴장이 딱 시작돼야 되는데 미리서부터 일주일 전인 지금부터 여러분이 긴장하고 학교에 와서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되긴 합니다. 맞죠? 고3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인데 여러분이 미리부터 조절 잘해서 학교 와서 여러분이 열심히 고3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